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여기 안테나가 갑자기 생겼네요. 예, 안테나를 살짝 죽이고 깨끗한 스타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가 강해도 너무나 강합니다. 한국 증시와 뉴욕 증시를 한꺼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미국 시장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한국장의 롤러코스터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한국 시장 대비해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2년 내 최장 기간의 상승을 한다라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한 2016년에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비해서 뭔가 변동성에도 덜 노출돼 있고, 물론 상한가 한가 기준이 없어도 굵직한 종목들은 큰 이렇게 기류에 쉽사리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을 보면은 참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우리나라의 취약성이 씁쓸하기만 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계속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지금 시장의 지난주 이후에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한 건지, 앞으로도 그렇다면 연말 랠리, 11월 랠리 기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누나 스타일이에요. 예. 우리 대구 계시는 분인데 제가 대구가 연고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사는 적은 없었지만 그만큼 친근하다라는 거죠. 예. 칭찬인 거죠?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8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7거래 연속 올랐습니다. 저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다우지수도 0.17% 소폭이지만 강세를 이어갔고요. 나스닥이 장중에는 1% 넘게도 올랐는데 장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네요. 0.9% 그리고 S&P 500 지수도 0.3% 이렇게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유가는 하락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가 또 살짝 줄어들고 국채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평가 속에서 장 막판에 접어들수록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4.6 초반에서 4.5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로, 그러니까 내일은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어서 요것도 이제 잘 돼야지만 국채 금리가 계속된 하락세, 그러면서 이런 기술주, 성장주들의 상승을 이끌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또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배럴당 80달러 선 등락을 보였던 WTI 기준 국제유가 77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어제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국제유가를 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지금 계속해서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는 감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감산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감산할 것인지 여부인데 지금은 시장은 오히려 원유 수요 감소에 더욱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발표된 경제지표 하나 간단하게 보자면 9월에 무역 적자가 615억 달러로 전월보다 4.9% 증가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었던 집계치가 598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자폭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수입이 2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무역 적자가 2020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발언들 계속 내놨는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고 매도 있고 한데 시장은 이제 매 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매둘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비둘기 쪽 발언에 더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스탄 굴수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장의 관심이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를 언제까지 현 수준에 유지를 할 것인지에 쏠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이미 가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미 금리 인상은 끝난 게 기정사실화됐고 얼마나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다가 인하를 하게 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죠. 예, 굴수비 총재의 발언, 이런 연착륙, 경기에 대한 연착륙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까지 내리기 위해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하고 붙여넣기 식의 이야기 목표 우리는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거다. 열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제 전망을 판단해야 하겠지만 단기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매파 쪽에 가까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별도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연준의 이런 관련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으셨나요? 우리가 시장이 오르면 그 오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오를 때는 안 좋은 이야기는 귀에 안 들리죠. 좋은 거를 더 좋게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시나 시장에서도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들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원자재,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반면 기술주, 통신, 임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맵을 보면서 여러분 좀 기분 좋게 초록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약간 붉은빛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기술주가 올랐다, 나스닥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어제도 저희가 이완수 대표와 이야기를 할 때 나스닥이 오르긴 했는데 또 S&P 500대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빅세븐 종목들, 그러니까 큰형님들이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버텨줬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오른 거다 했는데 밤사이도 약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제 M7 종목들은 모두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 1%, 구글 0.7%, 아마존 2% 넘게 올랐는데 여러분 마소가 정말 걱정하지 마소.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처럼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 애플을 거의 막 앞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기세를 주가 상승은 기세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 전략적 파트너인 오픈 AI가 이제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죠. 업데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뭐 가격 인하 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8거래 연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60를 넘어섰죠. 360.53달러에 마감이 됐는데 2021년 1월 이후에 최장 기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은 빨간불 들어오긴 했지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가까이 올랐는데 인텔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반도체주들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도 0.45%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좀 안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위워크 주식이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했다는 소식에 지금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더 이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버 실적 발표 장중에 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장중에 줄어들긴 했는데 1%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YOY로는 증가를 하는 모습 보였는데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11%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투자 지분에 대한 재평가분이 포함되긴 했지만 1년 전 0.61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부여하더라고요. 3분기에 우버의 월간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억 4,20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5%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가운데 금융주는 사실 전반적으로 좀 약간 울긋불긋한데요. UBS 3분기 순손실 전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올 초에 이제 봄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면서 돈 많이 썼죠. 그러면서 은행의 수익이 삭감된 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업비용이 97%나 급증을 했고 이러한 통합비용이나 그리고 다양한 그런 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쇄신을 해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 컨센서스를 상회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비용이 증가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 통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약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이상의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또 다른 기업 쪽 볼까요? 주택건설업체 디아호튼, 닥터호튼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보였는데요. 이번 주도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에너지주 주가 한번 볼까요? 맵을 보겠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각각 1% 중후반대 하락을 보였고요. 코노코필립스도 2.7%, 옥시덴타 페트롤리움도 2% 넘게 하락세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도 말씀드려야죠. 222달러 선까지 어느새 다시금 주가를 계속해서 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1.33% 올랐고요. 그리고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드렸는데 어도비의 주가도 3%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뷰를 볼 때 AI 얘기가 조금 쏙 들어갔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다라는 분위기보다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르니까 오늘 분위기가 채팅창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예, 요거 읽으면 또 혼나려나? 여돈 진짜 예쁜 것 같아. 이런 댓글은 제가 손발에 오그라드는데요. 예, 진짜 예쁜 것 같아.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진짜 예쁜 것 같아. 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예, 얼굴 보고 이렇게 있다면 한번 가서 손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댓글입니다. 감사해요. 예,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예쁘다고 해주셔서 진심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그 방금 채팅창에 올리신 분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네. 실물이 더 예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우 뉴욕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도 훈훈합니다. 네. 자, 우리 허준영 교수님. 지난주에 FOMC 끝난 지 꽤 되긴 했지만 네. 시장 분위기가 그때를 기점으로 사실 180도 확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뉴욕이. 맞아요. 뭐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세요? 확신. 확신? 파월 의장과 연준의 의원들의 확신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 금리 동결 예상 가능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어떤 말이 나올 거다라는 거 예상했는데 네. 그 말의 어조 자체가 조금 더 확신에 찬 거. 특히 그쵸? 확신에 찼다는 부분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동시장이 그동안 뜨거웠던 게 문제인데 뭐 물이 절반이나 남았냐 절반밖에 안 남았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도 식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로 위에 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전반적인 확신을 읽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연준의 어떤 향후 금리 인상이나 뭐 금리의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를 맞을 텐데 매를 앞으로
15대 때릴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15대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15대 이상은 안 맞겠지라는 확신. 네, 뭐 그런 확신이. 매로 표현을 또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고금리 기조니까요. 그쵸. 아무래도 좀 그렇죠.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 있는 거죠. 여전히. 네. 자,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밤사이에 뭐 아무리 매파적인 발언이 있어도 시장은 에이 너네 못해 이제 다 왔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경기에 대한 얘기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연착륙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지금 데이터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를 보여주지만 네. 향후의 미래 그리고 소비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약간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한데 교수님께서는 그 방향성 경기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방향성은 쉽죠. 방향성은 안 좋아 약간 다운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경기가. 슬로우해진다. 경기가 식는 방향으로 갈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급성 질환이 오느냐 아니면 만성 질환처럼 슬며시 왔다가 사라지느냐가 문제일 거인 거죠. 그 만성 질환처럼 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기처럼 왔다가 열이 한번 싹 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냐 아니면 갑자기 뭔가가 정말 기조적으로 쭉 떨어져 갖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냐 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점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신이라는 말을 안 해도 후자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네. 그러면 올해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그거 페일리어는 야, 니네가 예측했니? 연준이 예측했니?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갑자기 안개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왜 예측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신에 차 있다. 경기는 앞으로도 뭐 꺾이지만 스멀스멀 천천히 꺾였다가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더 다수파의 비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지표가 가장 좀 유의미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보라라는 대표적인 지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딱 하나 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CPI 혹은 PCE 볼 것 같고요. 물가를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라고 하면 뭐 레이버 마켓에서 나오는 잡이 얼마나 생기는지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 정도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희가 다 아시고 계시는 스토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잡이 견조해서 네.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도 미국 경제가 소비도 괜찮고 잡이 괜찮으니까 소비도 괜찮고 소비도 괜찮으니까 미국 경제가 버틴다. 어쨌든 미국은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 부분이나 수입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으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소비랑 투자인데 소비랑 투자가 둘 다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재정 쪽에서의 문제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뭐 불과 한 1, 2주 전에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막 튀어 올라가는 걸 보기도 하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야 사실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은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상수로 본다면 결국은 소비 투자 괜찮은데? 라고 보면 미국 경제 괜찮고 앞으로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뉴욕 시장을 항상 최근에 더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국제금리 막 올라도 나스닥 오르고 이랬던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2주 사이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며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채금리의 움직임 우리가 이제는 별걸 다 봐야 돼요. 재무부에서 얼마나 또 국채 발행을 잘해서 성공을 하는지 여부도 봐야 하는데 밤사이에는 3년물 국채 발행을 했고 입찰을 했고 성공을 했다. 이번 주에 꽤 많이 남았잖아요. 10년물 있고 30년물 순서대로 입찰을 하죠. 그 입찰 결과도 우리가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죠. 그러니까 올해 이번 11월 1일 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일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 날 FOMC가 있었는데 그 오후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FOMC는 조금 뻔한 드라마일 것 같고 오히려 오전에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이번 분기랑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분기랑 다음 분기 발행을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더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시장의 생각과 부합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채 금리가 그렇게 튀었던 게 좀 가라앉았던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지표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물가 지표 열심히 막 맨날 뭐 PC가 어떻게 나오나 CPI가 어떻게 나오나 그날만 되면은 마치 무슨 성적표 받기 전에 그 마음처럼 9시 반만 되면은 두근두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고용 데이터를 그렇게 열심히 보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보게 되고
피곤합니다.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중후반부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단순했죠. 얼마나 빨리 올라갈 것인가를 보면 됐고 네.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판단 근거는 뭐 CPI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빨리 올라갈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금리가 최종금리 수준을 찾고 이제 관심은 얼마나 오래 이 금리가 지속될 것인가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처음에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할 때보다 사실은 작업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의 통화정책 하는 사람들의 작업도 간단치 않을 거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저희들의 작업도 간단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될 지표가 늘어나는 건 조금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송구스러운 부분이죠. 봐야 될 지표가 많아지긴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이 시간에 쉽게 또 쭉 풀어드리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게 이제 종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잖아요. 근데 뭐 시장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거는 미리 빠질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또 국채 투자로 엄청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되게 여러 가지인 게 이게 말하기 힘든 부분은 요겁니다. 그거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높으면 금리 인상 못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 금리 올려서 경제를 누르겠다는 게 금리 인상의 네. 목적인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어쨌든 장기 금리가 약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중단되면 국채 금리도 저는 안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두 가지 팩터가 있을 텐데 하나는 텀 프리미엄이고 저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향후에 단기 금리에 대한 어떤 예측 뭐 이런 걸 텐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 그럼 향후에 단기 금리에 대한 예측 더 이상 이제 단기 금리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 결국은 텀 프리미엄이 남을 텐데 그거는 이제 수급 상황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수급 상황 중에서도 특히 국채를 앞으로 얼마나 발행할 거냐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연준의 계획표를 보면 연준이 아니고 재무부의 계획표를 보면 어쨌든 간에 당분간 무리하게 국채 발행을 심각하게 막 늘리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채 머추리티도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물의 발행이 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단기간에 막 저번처럼 튀어 올라가는 일보다는 하향 안정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국제 투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저도 요즘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수님도요? 근데 항상 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대부분의 거시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예요? 하지 그러니까 말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학자들이 집을 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단체적으로 네네. 뭔가 이 사람도 살려고 저 사람도 그럼 약간 기다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약간 또 다른 시그널 우리 허준영 교수님께서 국제 투자를 하려고 뭐 생각하시는데 거시경제학자로서 또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 밤사이에도 나왔어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힘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에 우리가 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왜냐하면 약간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매파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 여돈 앵커께서 손흥민인데 일본이랑 경기를 하는데 3대2쯤으로 앞서고 있고 경기는 한 5분쯤 남았습니다. 네. 후반 40분쯤 됐어요. 네. 선수들이 슬슬 안 뛰어요. 이겼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네. 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야지.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우리 동점으로 잡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연준은 사실 지금 그 스탠스로 들어간 게 아닐까.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경제 견조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그래도 뭐 서서히 내려오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FOM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월 8일 날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사실 본 연설문에는 언급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기자가 한 2번 물어본 정도의 대답을 한 건데 그게 아직은 연준의 그 결정 팩터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연준은 아직은 그것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저희가 국제유가 같은 것을 봐도 지금 뭐 $90까지 올라갔던 WTI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 77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 확전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철창 속의 태풍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준의 입장은 뭐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할 건데 금리 인상의 명분 자체는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고 그러면 무리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될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이벤트도 잘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야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얼마나 오래 이 금리가 지속될지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쿨링 다운 될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문단속하는 거죠. 우리 금리 아직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시장은 아직 너무 앞서가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거가 사실은 저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매파 지수 같은 거 만들잖아요. 연준에서 투표하시는 분들, 연준에 지금 의사결정 들어가 계신 분들을 얼마나 매파적이냐 아니면 비둘기적이냐라고 이제 줄을 쫙 세워놓고 보는데 나오는 얘기들을 잘 보실 때 그렇게 보셔도 돼요. 매파 지수 같은 게 사이트 같은 데 다 공개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보시고 얘는 여기 있는 애가 이런 얘기하네. 저기 있는 애가 저런 얘기하네. 예를 들어서 존 윌리엄스 같은 사람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분은 매파 지수 중에 중간 정도에 있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댈러스의 로리 로건 같은 분은 매파 지수 되게 불닭볶음면처럼 매파 지수 강한 맛이신데 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나 다른지 보면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생각해 보시면 한 불과 한 5, 6개월 전에 생각하시면 불닭볶음면 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세게 얘기하시고 반대쪽에 비둘기적인 게 굴수비 오스탄 굴수비 같은 분들은 되게 약하게 얘기하시고 되게 간극이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간극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어쨌든 간에 이분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컨센서스가 늘어나고 있다면 뭐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아마 컨센서스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고 잘 버틴다. 우리는 우리 일을 잘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거다라고 하는 연준의 이런 뷰들이 저는 연준 내부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런 의미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한 말아맛은 아닌 거죠.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혹시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이제는 거의 뭐 이번 FOMC 때도 그랬고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올라가지고 저는 지수가 네? 좀 올라서 네. 파월 의장이 또 여러분 지금 너무 흥분하고 계십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보시면 연준이 주식 가격을 타겟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그것 자체가 연준에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언제 문제가 되냐? 그것들이 뭐 소비 심리로 연결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연준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 주식 가격이 이렇게 막 튀어 오른다고 해서 뭔가 연준에서 지금 상황이 사실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거지 경제 상황이 되게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지금 착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네. 이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정도 주식시장이 좀 튀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작년에 막 인플레이션 한참 잡으려고 하반부에 막 얘기했던 야, 너 시장 앞서가지 마. 금리 인하 이렇게 빨리 안 와. 이렇게 다독이는 문단속을 하는 것이 그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할까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 저를 준엄하게 비판해 주시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방향을 갑자기 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 잘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잘하셨습니다. 예, 원래 잘하셨고요. 이어서는 12월에 FOMC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뭐 심의 패드워치에도 보고 그러면 12월에는 거의 인상 안 할 걸로 보고 약간 1월 인상 쪽으로 또 점점 이연이 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뭐 인상이나 12월에 특별하게 뭐 다를 거는 없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통화정책하는 최근의 스탠스들이나 스타일을 보면 앞날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얘기하면서 시장에게 미리 시그널을 약간 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간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 그거 의미하는 거 아니니까 너네 연준의 생각을 오도하지 마라고 미리 워닝을 주거든요. 사인을. 근데 최근에 연준이랑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보면 시장이 믿는 거에 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너네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간극이 컸다면 그러니까 제가 가정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보다 연준에는 한 200명 넘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훨씬 많은 숫자들을 보고 있을 거고 훨씬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시장이 읽어내려고 하는 건데 시장은 가끔씩 잘못 읽기도 하고 김칫국을 들이키기도 하고 헛다리를 짚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연준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 야, 너네 그거 아니야. 금리 인상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 그렇게 빨리 안 와. 피벗 빨리 없어라고 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커렉션을 하잖아요. 시장을. 최근 들어서는 그 커렉션 같은 거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과 연준 사이에 연준이 생각하는 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간극 사이가 그렇게 최근에는 크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에는 어쨌든 간에 동결해 놓고 네. 내년에 가서 통화정책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숫자를 보고 나오는 숫자를 보고 근데 나오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코어가 튀기 시작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중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다. 갑자기. 튄다. 좀 올라가는 기조가 한 두세 달 정도 지속된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또 최근에 한 얘기 중에 잘 들으셔야 될 게 데이터 한 번은 데이터 한 번일 뿐이다. 의미 없다. 의미는 있지만 데이터 한 번을 보고 된다. 우리가 이것을 여도운 앵커께서 저를 보고 한번 웃어줬다고 해서 그게 여도운 앵커님이 예를 들어 저를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 한 번이거든요. 그건 두 번 웃어주면. 네, 두 번 웃어주면 아 저분이 나를 싫어하진 않는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 한 번은 데이터 한 번이다. 이걸 갖고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모델과 기존의 사고들이 맞지 않는 새로운 뭔가 세상에 우리가 진입하는 것 같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되게 큽니다. 예전 같으면 과거에 체득한 지식 같은 게 있고 데이터가 지금과 비슷한 성질의 데이터들이 나오면 예전 데이터는 이런 걸 얘기해 주니까 우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 지식이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나 모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데이터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포메이션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한 번 들어오는 걸 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획획 연준이 바꿀까? 연준은 소형 낚싯배가 아니고 연준은 사실 대형 크루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쉽게 함부로 빨리빨리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네. 비율을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비율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런 거는 어떻게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떠오르세요?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클래식 뮤지션인데 네.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저는 재즈 뮤지션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즉흥 연주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아까 마음에도 없는 여도원 앵커님은 실물이 더 예쁘세요.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실망입니다. 빨리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 위워크가 파산 신청한 게 사실 이게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에 맞아요.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소 그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고 이럴 때 이게 결국엔 상업용 부동산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했는데 결국엔 위워크가 파산한 게 이게 뭔가 또 큰 반향을 일으킬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어쨌든 이게 반향이 되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정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정책 쪽에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친한 분 한 분이 작년에 잭슨홀에 가서 잭슨홀에 가셨대요. 어떻게요? 친한데 높으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잭슨홀에 가셔서 그 미국 연준에서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나서 대담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작년이 아니고 올해겠네요. 그래서 대담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실리콘밸리 뱅크 저희 파산했을 때 미국 연준이 그런 거 했잖아요. 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채만 우리가 원래 받았는데 국채 비슷한 것만 받았는데 대충 그냥 신용등급 높은 거 아무거나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받아주는데 시장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파밸류로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파밸류로 사면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액면가로 사주면 더 많이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제 지인분이 왜 그거를 그 파밸류로 사주셨냐고 시장 가격 마켓밸류로 안 사주시고 그랬더니 연준의 분의 대답이 많이 주고 싶어서요. 라고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게 된 생각 중에 하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파이낸셜 마켓이 이미 커질 대로 커져버려 있는 시장이 일부분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파산을 하거나 터져버리면 코스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뭐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건 대마불사의 문제가 있건 간에 어쨌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미리 도와줘서 방벽을 쳐놓자. 터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잘 넘기고 나서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도 연준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런 쪽에 방벽들이 많이 두텁게 쌓여져 있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대응의 스탠스에 뭐 어떤 적극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조금 예전보다는 안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돌려서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들이 잘 이제 미국 경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좀 하면서 다소 좀 안심을 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꼭 챙겨봐야 합니다라고 보실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그래도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경제 정책이 운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너무 변동성, 그러니까 가끔씩은 경제 정책은 사실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좋잖아요. 안정화되게 그렇죠. 만드는. 그래서 너무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하는 걸 막아주고 조금 더 경제 주체들이, 민간 경제 주체들이 안정된 사고 속에서 앞날을 플래닝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최근에는 정책 자체가 약간 불안정성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요, 미국이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예,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어제 난리 났죠. 예, 그래서 뭐 내년 4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 4월까지는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리 증시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증시가 조금 더 심하겠죠. 미국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준은 생각보다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년 11월에 바이든 재선해야 되니까 내년에 뭔가 연준도 막 가속 페달을 막 밟을 거야. 인하가 막 해주죠. 예, 미국 연준은 그런데 아닙니다. 독립성 정말 강하고요. 다른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폴리티컬리 쉽게 휘둘리는 곳은 아니라는 것쯤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오히려 움직이면 재무부가 움직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준영 교수님의 대한 입담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저는 이제 마음에 없는 소리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